발표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토론은 우리 일본의 강명호 선장께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명호 선장님이 잘 들으시고 토론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뭐 토론해 주셔도 됩니다. 지정 토론으로 강명호 선장을 지정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션 소사이어티 부대표 김현빈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족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바다 저자와의 대화를 오션 소사이어티로 영어로 그렇게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뭐지, 연말에 발간했던 국가 전략의 없다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메시지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결단의 붓끝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진 배경은 독도입니다. 우리 회원인 안동립 동지께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첫째, 왜 국가 전략이 없다인가, 그리고 요미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획을 했고 이 요미우리가 걱정하는 일본의 국가 전략 부재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전략이 없다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쏟았던 그런 정성을 소개드리고 또 주변에 저를 도와주셨던 독자나 다른 분들의 서평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결론은 내 결단의 붓끝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이 국가 전략이 없다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 발간할 때 번역을 한국정책방송 KTV에서 인터뷰를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 KTV는 전 공무원 조직의 부처에 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게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동영상을 공유를 했는데 한번 다시 공유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 공유가 안 되면 아까 그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속에 제가 드렸던 제안으로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역자 후기에 썼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책의 원전은 이 가운데 있는 검증 국가 전략 없는 일본입니다. 이 책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연재됐습니다. 그것을 단행본으로 해서 2006년 12월에 국가전략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이 출간되었고 그것을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2007년 7월에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이랑 같은 이름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2년 후에 다시 요미우리에서 이 검증했던 내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재검증을 했습니다. 그 검증을 해서 이 문고판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김현민 지금 대표님, 예예 PPT가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PPT가 공유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화면에는 그 대표님
PPT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 바탕화면이 나오네요. 예, 예. 예. 아직 PPT는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PPT가 실행이 안 된다고요? 이 화면에 나오는 거는 지금 대표님 바탕화면만 나옵니다. 아니, 아직 화면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냥 개설만 설명하시는 단계이신 것 같은데. 아, 화면 안 켜시고 하시는, 아니, 어, 화면 켜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보입니다. 화면 보입니다. PPT 됐습니까? 보입니다. 됐습니까? 예, 예, 네, 잘 예, 보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명한 그 독도 사진인데요. 이 독도를 17년 동안 방문해서 독도를 연구했던 우리 안독립 동지께서 이 사진을 주셔서 이 사진을 이 발표문에 표지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것을 다시 2년 후에 재검증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발간된 국가 전략이 없다는 이 책은 이 재검증한 책을 다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한 15년 정도의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15년 정도의 시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 제가 이 책을 발간하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 검증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이 15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현실에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시대를 통찰하는 예언서라고 할까, 아니면 시대를 예언한 것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발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맨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돌이켜 보면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의 창궐을 이 책은 이미 15년 전에 예고했다. 중국의 동중국해 개발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레어메탈 수급의 위험성을 이 책은 이미 예견했다. 한일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드러난 소위 자위대 초계기 사태도 요미우리 신문은 예상했다. 특허정보 누설과 기술 인력 해외 유출을 기자는 벌써 내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 번역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이제 항상 저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쭉 얘기하는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고 또 관심을 갖는 만큼 눈에 띕니다. 제가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문 지상이나 이런 곳에 이런 뉴스들이 보이면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최근에 5월 28일 날 일본 자위대 초계기 사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도 해양 조사를 하는데 일본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하면서 생떼를 띄는 게 이번에 또 다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최초로 달 뒷면에서 시료를 채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또 일본은 그 H2 로켓을 사용을 이제 종료하고 H3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QS 세계 대학 랭킹 2025판이 발표됐는데 또 서울대가 도쿄대를 제쳤다고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두 번씩 슈퍼컴퓨터 랭킹을 발표하는데 일본의 슈퍼컴퓨터 후각구가 4위를 유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그 한일 국방부 장관의 그 초계기 사태, 레이더 조사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C 뉴스입니다. 일본이 그 H3 로켓을 3월 7일 날, 금년 2월 17일 날 발사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3월 7일에 한번 발사에 실패해서 굉장히 일본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H2 로켓은 지금 이제 이번에는 H3 로켓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H2 로켓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한 45회인가 해서 발사에 성공해서 96.49%의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 발사 성공 기준은 95%라고 합니다. 그 중국이 창어호가 달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그 서울대가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31위로 한국 대학들이 약진했습니다. 일본의 슈퍼컴퓨터 후각구가 이제 한 7회 연속 1위를 해오다가 작년부터 2위로 작년 2023년 5월부터 2위로 떨어졌다가 이제 작년 11월에 4위로 떨어지고 금년에 다시 4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왜 이 책을 발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는 이유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형의 책이 없는가 그런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 사회에는 이런 기획을 하는 언론이 없는가?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비판을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없는가? 그래서 15년도 더 된 책을 새롭게 발간하는 이유는 국가 정책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언론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이런 기획물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전국을 찌르는 대정부 질의를 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깨어있는 국회의원과 책임 있는 국무위원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또 일본의 사례를 반면 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 결정권자인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총명한 마음으로 멀리 내다보고 맑은 마음으로 자세히 살피는 자세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과 사명감을 일깨우기 위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국가 전략이 없다는 어떤 책인가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25일까지 1년 6개월에 걸쳐서 연재됐던 것을 이 책에 담아서 발간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국가 전략 부재, 이 국가의 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과학기술, 해양정책, 자원에너지 정책, 지적 기반, 안전 분야에서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추적 검증해서 통렬히 비판하고 정치권의 대응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마가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획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그 누차 제정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던 해양기본법이 2007년 4월에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당시 공명당의 아카마츠 마사오 중의원은 정치를 현실로 움직인 귀중한 일이었다고 하고 또 이런
기사가 그 정치 현장에 영향을 준 것도 아주 진기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본 선장협회 회장은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갈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2007년 7월에 이 같은 이름으로 이걸 발간하고 제가 저하고 박형구 주무관하고 그 번역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은 이게 그렇게 책을 발간한 후에 2년 후에 다시 이 제안한 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를 재검증을 해서 어, 발간한 게 이제 문고판이었고 이 문고판을 이번에 발간한 것이 이름을 바꿔서 국가 전략이 없다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바다 대화방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또 부제목을 어떻게 달지 그런 것에 또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주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제목 속에서 국가 전략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되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국가 전략이 없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어,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역설이 아니고 일본에서 뭐 국가 전략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한 거니까요. 사실 그대로 한 겁니다. 그 국가 전략이 없다를 발간한 일본에서 발간한 목적은 무엇이고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이 책을 발간한 분들의 의견을 직접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 취재했던 그 다나카 다카유키 요미우리 신문 정치부 차장은 이 책이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하면서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아, 국민의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쇠퇴의 사실을 숨김없이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고바야시 요시아키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 본서를 관통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기자들의 초조함과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변혁해 보려고 하는 보도의 양심이라고 아주 기자들의 언론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것은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 본질을 광범위하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일본 위기 보고서로서 후세에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국가 전략이 없다의 제목과 함께 부제를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 보고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고바야시 요시아키의 이 평에 의해서 따라서 이 부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일본의 현상과 장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도 이 책이 노린 목적 중에 하나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은 고사하고 정책도 없이 정쟁에만 혈안이 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사회도 들어맞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미우리 신문이 왜 이 국가 전략을 기획했는가를 그 관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획 책임자였던 당시 나가라 신 정치부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지구 미래를 그린다는 책이 발간이 중국에 대한 대외 경제 통합의 맨 오른쪽 뚫는 게 가운데는 어느 그제 시점에서 중국에 대항할 충격이 것인지 영합할 것인지 또는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바로 노화하는 대국 일본 여기에 대한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요미우리 신문 정치부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미우리 신문 정치부가 나서다 보니까 왜 요미우리 신문 정치부가 나서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겁니다. 많은 정책이
그 관료 주도로 형성되어 가지만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 정치가가 등장하고 또 바로 정치권의 판단으로 국가의 방침이 결정된다. 그것은 뒤집어 보면 국가 기반에 관련된 정책 분야라도 정치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정치 주제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부재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정치부 기자의 시점에서 거론하면 정치권 주도로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정치부가 나서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다 쓴 다음에 이 정치부장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정치부장이 다시 후기를 쓰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의 정책이 국가 전략으로서 확립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된 과제의 존재를 깨닫고 그것을 정책으로 채택해서 매진하는 정치가가 나타나는 것이 불가결하다. 그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가만이 아니다. 그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작더라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문제는 언젠가 정치를 움직일 때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이러한 전략이나 정책을 찾아내서 긴 안목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 정치가가 나서야 된 필요성이고 또 정치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 현안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하는 역할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2007년 12월 달에 책이 발간되고 한국에서 2007년 7월에 이 그 번역서가 출간이 되는데 그 사이에 2006년 9월 14일 날 서울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미래해양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건의를 해서 이 요미우리 신문 정치부 기자가 직접 이 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한국 독자한테 보내는 글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과의 격렬한 경쟁에서 탈락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다. 일본 국민의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쇠퇴의 사실을 숨김없이 전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일본이 걸어오며 고생하면서 걸어온 길은 한국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이게 2007년 한국판 발간할 때 이 요미우리 신문 정치부 차장 다나카 다나요키가 한국 독자에게 보낸 글입니다. 이제 그런 이후에 이게 2006년 지나고 2008년에 다시 이제 2년 후에 재검증을 해서 새로운 이제 문고판이 발간될 때 그 문고판 후기에 다시 또 이제 나가라신 그 분이 이제 새로운 또 후기를 쓰는데 그 2년 동안에 사항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치를 현실로 움직였다. 연재 기사가 계기가 돼서 시정하는 움직임이 몇 가지 있었다.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우주기본법이 제정되고 해양기본법이 제정됐다. 그런데 일본은 외톨이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개전 판단의 비극이라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을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국력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력 판단을 할 때는 이 선박의 손모량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수 물자를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해군에서 이 선박 손모량을 60만 톤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일본 그 대참모부에서는 140만 톤으로 참가를 했는데 그걸 그냥 우격다짐으로 해서 80만 톤으로 선박이 소모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판단에 하에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후에 선박 손모량이 1차 년도에는 80만 톤, 2차 년도에는 130만 톤, 3차 년도에는 230만 톤에서 미국에서 판단할 때 일본이 선박 1톤을 지을 때 1톤의 선박을 지을 때 30톤의 선박이 침몰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일본이 비판한데 결론적으로 그냥 그런 그 억지 주장에 의해서 그런 결론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섬나라 사고를 탈피를 하고 뭐 가치와 번영의 외교를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바야시 게이오데 교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일본의 위기 보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책은 그 5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5개 장별로 각 장별로 한 건의 사례를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장과 제2장 부분에서 우선 집중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최고속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그 슈퍼컴퓨터 지구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구 시뮬레이터는 이 엄청난 성능을 자랑해서 미국이 그 소련의 우주 계획에 뒤진 것에 비유해서 스푸트니크에 비유 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 슈퍼컴퓨터를 유지를 하려면 슈퍼컴퓨터가 개발됨과 동시에 또 후속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걸 제대로 후속기를 개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이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미국이 이 그 일본의 슈퍼컴퓨터에 자극을 받고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개발해서 2년 만에 미국이 슈퍼컴퓨터를 1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일본이 굉장한 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 시뮬레이터 후속으로 K, 영어로 K죠. 이제 조 다음에 경단위 아닙니까? 그게 K인데 K 컴퓨터를 개발해서 한 7년 동안 거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개발된 게 그 후속기가 이 후각구를 2020년도에 개발을 해서 2020년, 2021년까지 1위를 하다가 이제 작년 5월부터 2위로 떨어졌다가 작년 11월부터는 이제 4위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 규모로서는 네이버에 세종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건데 이제 규모로서는 7위고 성능으로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후각구입니다. 후각은 그 일본의 후지산을 별칭으로 후각구라고 인데 제가 컴퓨터 신문에 나기를 컴퓨터가 뭐 교실 2개를 보탠 것만큼 하다.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컴퓨터를 보고 듣고 할 그런 기회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PC가 나와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컴퓨터가 교실만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이런 이 슈퍼컴퓨터는 이런 교실보다 더 큰 이런 엄청난 규모를 이게 자랑한 겁니다. 이게 일본의 최, 세계 최정예의 이렇게, 이렇게 자랑 보여가 이렇게 상패를 들고 있는 모습을 찍어냅니다. 한국은 슈퍼컴퓨터 경쟁력이 세계 10위. 이제 이 제1장 과학기술 입국의 위기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놈 폐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 우주 개발도 외교의 한 수단. 아까 우주 H3 로켓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얘기하고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그 2년 후에 그 내용을 재검증했다고 했는데 이제 과학기술 입국 그 부분에서는 그 일본이 이제 2008년도에 혁신적 기술 전략을 수립해서 14개 분야 23개 항목을 결정을 했고 또 첨단 의료개발 특구를 창설을 하기로 했고 우주 분야에서는 또 우주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2년 동안에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2장 표류하는 해양 국가인데 그 이게 5개 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요미우리 신문에서 취재를 할 때, 연재를 할 때 이 표류하는 해양 국가가 맨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2006년 여름에 우리 요미우리 신문 기자들이 해양수산부에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요미우리 신문 취재할 때 그 통역을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또 이제 그 해양 경찰청에 가서도 취재를 하고 그렇게 제 5부가 취재했는데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말로 이런 것이 내용들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미우리 신문에 해양 게재되는 게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그때 우리 해양수산부가 개동 현대사옥에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일본 공보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이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연재되는데 그걸 매주 연재될 때마다 요미우리 신문 그 문화원에 가서 찾아서 요미우리 신문을 복사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다 그걸 우리 부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게 한 오부 해양 국가가 한 25편 정도 됐어요.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부에 이제 다 공유를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이 책을 번역 출간할 때 제가 이 번역자로 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독도 근해에서 발생한 충돌 위기라고 돼 있는데 그 2006년 4월에 일본에서 그 독도의 해양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배가 두 척이 해양 조사선이 출항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일본과 한국이 정말 충돌 직전까지 간 거죠. 그게 아까도 나와 있는 그 해양 조사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그게 정말로 치닫다가 나중에 이제 외교 차관들이 아주 잘 그 비밀리에 회의를 해서 나중에 이제 수습을 하게 되죠. 그게 2006년 4월 달에 발생한 독도군에서 발생한 충돌 위기입니다. 이거는 이후에 또 2006년인가 또 한 번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게 해양 조사를 할 때 이런 게 이제 여기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롯된 게 그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생긴 그 레이더 조사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이름 그 제목만 봐도 이장에 표류하는 해양 국가, 한국의 지명 전략, 한국의 뒤처진 해양 정책, 이지는 푸른 국토, 그리고 또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인 선원에 의존하는 해상 수송, 좌초 직전의 선원 교육, LNG 선의 안전은 누가 지킬 것인가 하고 이게 선원에 관련한 부분이 이게 세 항목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중국과 한국에 패배한 항만 경쟁, 국익을 무시하는 항만 행정. 배도 조그만 그런 뭐 500톤밖에 안 되는 그런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항만에 전기선을 취항시키라고 그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그걸 막 프로모팅을 모션을 하고 하는 그런 현실을 이제 개탄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년 후에 검증을 했는데 이게 2007년 4월 달에 이제 해양기본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양기본법의 내용은 해양 정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해양 기본 계획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정책이 어, 그것을 이제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만들고 해양 담당 장관을 임명하도록 해서 전 국무위원이 해양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위원인 것입니다. 제가 이 해양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당시에 쭉 추적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이 바로바로 공유를 하고 또 KMI하고도 공조를 해서 이 해양기본법을 일본에 동향을 전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년마다 해양기본법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 3월 달에 처음으로 해양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 지금 2023년에 4차 해양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목받는 면은 섬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40만 6천 킬로미터의 이지가 생깁니다. 근데 섬이 아니고 바위가 되면은 이지는 아니고 그냥 12km의 영해만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일본의 그 겉으로 내세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은 왜 오키노도리시마를 그렇게 중시를 하는가? 그걸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오키노도리시마가 여기에 지도가 있는 것처럼 그 괌하고 타이페이하고 도쿄하고 거의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쪽을 지나면은 이것을 수중에서 음파를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요충이기 때문에 이 군사적으로 일본은 이제 경제적으로 접근하지만은 그 중국은 군사적으로 이 오키노도리시마를 중시를 하고 오키노도리시마가 섬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키노도리시마 주변에는 그 2012년도에 그 30만 평방킬로미터인가 대륙붕이 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오키노 도리시마가 섬이기 때문에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하는데 우리 중국에서는 그게 아니다. 다른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내용을 우리 외교부에서 좀 국민들에게 왜 하는지 그런 뚜렷하게 똑바로 좀 잘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런 것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오키노 도리시마는
그 섬 자체는 예, 만조 때는 볼펜 하나 높이 정도로 예, 물 위에 솟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제 그 바닥은 뭐 여기 보인 것처럼 4.5km, 폭은 1.7km 정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로써 이제 일본이 세계 6위의 해양 영토를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속에는 이게 오키노 도리시마를 중심으로 한 40만 평방킬로미터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C레인 해상 교통로가 중요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게 그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을 통과를 하는데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어, 롬보크 해협, 순다 해협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전 문제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해군 그리고 우리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거죠. 한국이 그 해저 지명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독도 분쟁이 이제 발생하기도 했죠. 그 부분에 중국이 유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에너지 안보가 어디 자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집어넣어 왔어요. 이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키노 도리시마가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긴 레어메탈, 사활을 건 연료전지 개발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정말 이게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다시 재검증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뭐 자원 확보 지침도 정하고 또 레어 메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일본이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동중국의 가스전 개발을 위해서 중국과 외교 교섭을 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그런 사항들이 그 2년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사장은 이제 안전대국의 환상인데 이게 이제 그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것이 예언서다고 얘기한 게 이겁니다. 바로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세계 그 뭐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2, 3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리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그 P4 시설이라고 그런 것을 갖추고 그런 걸 그 전염병이라든지 감염병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이제 P4는 전에는 이제 P4가 프로텍션 4 그렇게 프로텍션 4 뭐 했는데 요즘은 이제 BSL4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이오 어, 어,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4 그렇게 해서 이, 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거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이게 그 바이러스를 봉쇄하는 물리적 봉쇄 수준의 P1부터 P4까지 네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매뉴얼에 따르면 P1 시설은 중요한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것. P2 시설은 일본 뇌염이나 댕기열처럼 뭐 병원성은 있지만 중대한 재해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 B3 시설은 중요하고 위독한 질병을 일으키지만 사람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낮은 것. 광견병 같은 겁니다. P4 시설은 중요하고 위독한 질병을 일으키고 직접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전염되는 것. 통상 유효한 치료 예방법이 없는 것을 취급하는 시설. 에보라, 출혈열, 라사열, 말부르그 병,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그 P4 시설을 갖추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두 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의 우한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초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한에 이런 피포 시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일본에는 그런 피포 시설이 없는데 그걸 또 일본에 없으면은 다른 국가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도 일본 연구자들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포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제대로 잘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그 감염증 연구의 현실, 그다음에 뭐 그 생물 테러를 용인하는 국가, 또 정보 보안에 대한 낮은 의식, 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2년 동안 검증한 결과 이제 특정 병원체 관리를 강화를 하게 됐고, 또 어, 그 정보 또 이제 그 정부의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 관제 정보 기능 강화 방침을 하고 이게 이제 그 비밀 보점 법제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합니다. 이게 2022년에 이게 비밀 보존 법제가 이게 개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다 이게 문제시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아 그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이런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볼티모어 그 항해 사고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그 항만 관리자가 미리 이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더 전문가들 더 여러 전문 분들이 더 저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네,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문외한이 봐도 이거는 정말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흔들리는 지적 기반. 여기는 이제 이제 다른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모임에 대학 교수님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도쿄 대학이 그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정작 도쿄 대학에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도쿄 대학은 그 교수가 거의 그 외국인 교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저 일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대학. 이제 중국의 그 칭화대학만 해도 대학 교수가 칭화대 교수 출신 3분의 1, 중국 국내 타 대학 출신이 3분의 1, 외국인 교수가 3분의 1인데 도쿄대는 그 외국인 비율이 2%, 일본인 비율이 98%로 갑니다. 그 이제 내국인 그것도 문제고 또 이제 그 다른 대학 출신을 또 배제하는 것 그런 것도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 대학도 보면은 대개 어떤 대학들 보면은 다 그 대학 출신들이 다 뭘 하지 않습니까? 뭐,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어느 대학은 가면은 자기 대학 동문들끼리 다 하고 외부에 있는 타 대학 출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도쿄 대학이 그걸 이제 실감한 겁니다. 여기 아까 그 세계 대학 랭킹 그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계 대학 랭킹을 발표하는 게 1년에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매년 이걸 발표를 해요. 이제 영국 타임스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일일이 연대, 그다음에 현대 국립대, 아시아권이 우리나라 서울대는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그런 정도입니다. 또 다른 얘기 이제 아까 발표했던 그 QS가 있는데 QS도 매년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돼서 이제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2024년판 작년도에 발표한 건데 금년 5월 달에 2025년판이 발표됐잖아요. 그게 아까 이제 소개드렸던 거고요. 여기도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동경대가 28위, 교토대 46위, 오사카대, 도쿄공업대 있고 서울대 41위, 카이스트 56위, 연세대 73위, 고려대 79위. 중국의 베이징대, 청와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5년 판에 이제 서울대가 41위에서 30 몇 위로 하고 동경대를 제쳤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대학의 연구력을 바탕으로 한 랭킹도 발표하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여기에 강합니다. 여기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중국 과학원이 2위, 미국 하버드, 1위는 중국 과학원, 2위는 미국 하버드, 3위는 독일, 동경대는 18위, 오사카대 도호쿠대. 우리 한국은 체크를 안 했네요. 예, 아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2025년도 QS 세계 대학 랭킹인데 서울대가 31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나왔는데 동경대학의 외국인 교수 비율이 2014년도에는 215명, 2020년도에는 326명, 2023년도에는 362명. 그래서 아까 뭐 2%인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이제 그, 그 일본의 그 오키나와에 세계적인 과학기술 대학을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 대학이 2011년 11월에 이제 창립돼 있어요. 거기에 그 지금 한, 한 300명 정도가 재학 중인데 우리 보니까 한국 학생들도 한 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이제 국립대학은 아닌데 하여튼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과학기술대학원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력 기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후에 이제 검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건 이제 책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그 이 책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쏟았던 그 노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책을 2007년도에 처음에 발간할 때 이 책 역자 후기에 이제 독도를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썼고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처음으로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아, 매국 신문을 불사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일리 메일이 뭐 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대포가 불발탄도 많고 부실해서 독일에 지고 있다. 근데 그게 그 영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고 그런 보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 이 영국이 대포를 개량하고 불발탄을 없애고 해서 2차 대전에 1차 대전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그 독일 황제가 독일은 영국의 신문 데일리 메일 때문에 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나온 그 책 제목이 그겁니다. 펜의 힘. 그렇게 해서 데일리 메일. 그게 이제 그걸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역자 후기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2007년도에 그 7월 달에 발간했는데
2007년도 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요미우리 신문에서 과학 기술이 중요하고 해양 정책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고 지식 기반이 중요하고 에너지 자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다 거꾸로 갔어요. 과학기술부도 없애버리고 정보통신부도 없애버리고 해양수산부도 없애버리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당시에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2022년에 국토상생론을 발간하면서 다시 또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제가 역자 서문에 씁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이 책을 발간하면서 역자 서문을 쓰면서 이 오 붓을 잡은 자여 위대한 심장의 파수병이여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발간하면서 이제 그 국가 전략이 없다 그런 것을 뭐 그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는 하지만은 물론 그게 핵심인데 이 책을 발간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게 시문의 시 필경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역자 후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시문의 당진에 있는 시문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신문의 시집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 필경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아, 그 필경이라는 시가 정말로 제 가슴에 와 닿아서 이것을 이 역자 서문에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의 자유가 만개한 이 시대의 언론인이 진정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여기서 이제 언론인일 수도 있고 또 지식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를 요약을 해서 했는데 우리의 붓끝은 날마다 흰 종이 위에 갈며 나간다. 흰 한 자루의 붓, 그것은 우리의 쟁기요 유일한 연장이다. 비바람이 흠굿다고 역사의 바퀴가 역전할 것인가? 마지막 심판날을 기약하는 우리의 정성이 굽힐 것인가? 창끝같이 철필촉을 베려서 모든 암흑면을 파헤치자. 샅샅이 파헤쳐 온갖 죄악을 백주에 폭로하자. 오 붓을 잡은 자여 위대한 심장의 파수병이여. 이걸 제가 이제 역자 서문에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역자 또 후기도 썼습니다. 역자 후기에는 이제 전에 그 이 책은 정치가와 공무원이 꼭 읽어야 할 책 검증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썼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전에 그 좀 써놨던 좀 보완을 해서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그 전 국민이 다 힘을 합해서 국가 전략을 생각하고 해도 부족할 그런 판에 서로 이념과 정쟁에 치우쳐 가지고 국가 전략을 내팽개치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은 없고 정쟁과 맹목적 추종만 가득한 그런 국정 현장. 국가 정책은 없고 이념만 무성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만인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조선일보 김대중 논설위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전 국민이 각성해도 그 효과는 20년, 30년 뒤에나 나오는데 우리 정치판은 내전 상태다. 또 이 서울대 강태진 교수는 국가 미래 과학 인재 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분은 국가가 양쪽으로 쪼개져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진영 논리에 막혀서 국가 위기 대응 정책은 실종되고 있다. 또 그다음에 또 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김현철 교수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한 결과라고 하고 이 위기의 본질을 정부발 위기, 이념발 위기라고 한다.
제가 이걸 쓰는 게 굉장히 좀 그 부담스러워서 우리 강태진 서울대 교수님한테 직접 그 연락을 해서 뭐 어떻게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뭐 흔쾌하게 인용해도 좋다고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도 어 나중에 책을 해서 연락을 드렸고요. 나중에 그 찾아가서 보고 제가 책을 드렸습니다. 여기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뭐 이념이 너무 치우치다 이런 얘기. 여기 아베가 왜 몰락을 했는가? 제가 2012년에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를 할 때 2012년 12월에 아베가 다시 수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 2018년 20년까지인가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 최장수 수상을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20년, 30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베 수상이었는데 그분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분은 자기 친족을, 친인척을, 자기 주변의 인물들을 잘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손탁구란 말이 나옵니다. 이 손탁구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간혹 쓰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아주 윗사람의 그 뜻을 잘 알아서 잘 하는 거라고 이제 좋은 뜻인데 지금은 이제 너무 지나친 그런 충성, 과잉 충성, 아부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손탁구인데 이 아베 수상한테 손탁구하는 그런 관료들이 많았고 또 지금 대한민국도 손탁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번역만 하지 않고 저는 이제 번역자이면서 또 책을 발간하는 발행인이기 때문에 이제 책의 그 분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그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뭔가 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놓고 이제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책을 번역하고 할 때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게 이제 기본인데 뭐 그게 보완하고 뭐 역주를 달고 뭘 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 어떤 고민해서 많이 했던 것들을 뭐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또 그걸 다 역자 후기로 다 담기도 어렵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각 항목마다 하나씩 나눠서 역자 칼럼으로 담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주변에 의견도 있고 또 아이디어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각, 아, 각 장마다 하나씩 뭐 짧지만은 역자 칼럼을 달았습니다. 제 일장에서는 이 R&D 예산 삭감으로 멀어지는 과학기술 대국이라고 작년에 R&D 예산 삭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는 갈 길 잃은 한일어업협정. 지금 한일어업협정이 7년째 지금 그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 표기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칠광구가 대륙붕 협정이 2028년 6월 28일 날 이제 만료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데 그것이 만료될지 여부가 내년 2025년 6월 28일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그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직접 관련된 거 원전 오염수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일본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면서 일본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합니다. 그건 앞뒤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 제가 주일 한국 대사관에 수상관을 할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줄어드는 해기사와 늘어나는 초급 장교 정제나 이거는 이제 해기사 문제가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초급 장교가 줄어든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국가 정책, 국가 전략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급 장교가 이렇게 조기 전역을 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거는 보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병의 봉급을 250만 원으로 올려주니까 장교 봉급이 사병보다 더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급 장교들이 조기 전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게 국가 정책을 생각할 때 크게 다른 것에 미칠 영향까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런 것에 다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역작 칼럼입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멀어지는 과학기술들.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국내 그 지하 실험실 에미랩 예산이 이제 R&D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지원해 가지고 이제 2002년도인가 고시바 마사토시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거든요. 여기에서도 20년의 정책 판단이 후유증을 남겨놓고 있다. 여기서 헤아려야 할 것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중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큰 그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 R&D 예산 뭐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조차 연구 못해서 발칵. 뿔뿔이 연구 10분의 1 토막. 해양과학기술 R&D 예산 36.4% 삭감. 그다음에 두 번째 갈 길 잃은 한일의업협정.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한일의업협정을 협상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 2015년 12월 31일 날 한일의업협상이 타결되고 그 이후에 지금 거의 언제입니까? 지금 9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한일의협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15년 1월 달에 타결돼서 2016년 6월 31일까지 하고 난 이후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는 지금 어협상 부재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그걸 반기고 있기 때문에 어협상이 계속될 그런 일본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어, 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 수역에 입어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한 뭐 6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동해 위기의 7광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지금 7광구 한일 대륙봉 협정이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문제는 2012년도에 그 주일 대사관에 있을 때 그 우리 원내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 안전, 원전 오염수와 일본 수산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나서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은 수산물을 개방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개방을 못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줄어드는 해기사와 초급 장교 전형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그 선원 확보를 위해서 이미 NYK에서 일본 필리핀의 상선 대학을 설립해서 그 사람들이 이미 선장을 작년엔가 이제 선장이 에, 그, 그 임용됐고 또 기관장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MOL에서는 또 인도네시아의 LNG 선원 회사를 설립한다고 이게 2023년 11월 달에 기사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게 해외에 선원을 뭐 학교를 설립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못 봤습니다.
뭐 학군사관 후보생이 이렇게 보다시피 쭉 떨어지고 ROTC도 정원도 못 치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발간하면서는 좀 이제 15년이나 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5년 전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거의 추적을 해서 역자 주석을 통해서 달았고 또 못한 거는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역자 칼럼도 달았고 또 이제 정책 과제도 제가 역자 후기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신각수 주일 대사님께서 이제 축사를 해 주셨는데 일본이 고생하며 걸어온 길은 한국에도 참고가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그 신각수 대사님이 보고 하여튼 흔쾌하게 써주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는 이 정말로 이 명문이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것 때문에 이게 국가 전략이 없다라는 책이 상당히 품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상생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열린 나라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아니라 섬나라가 아니라 사방이 열린 나라다. 그렇게 하자. 그게 이제 이 신각수 주일 대사의 전 주일 대사의 축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그 이제 그 독자 서평이 여기에 한 11건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게 독자 서평을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 김석구 전 마산청장 하신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짤막한 독자 서평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 것보다 또 다른 어떤 분이 또 하나를 주고 한 세 분 정도가 독자 서평을 줘서 그러면은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모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각 장마다 해서 해가지고 이제 11편의 독자 서평을 만들어서 이제 서평란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여러분들께서 서평을 해 주셨는데 가장 이 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분 같습니다. 윤상훈 전 이제 지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인데 제 후임으로 주일한국대사관의 해양수산관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쓴 게 이렇습니다. 흔히 일본을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한다. 하지만 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나라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본서를 통해서 일본의 과학기술, 해양정황과 안전관리 현주소 실체를 비로소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정작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제껏 일본의 국가적인 문제와 전략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내왔다는 점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인 아젠다들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너무나도 유사하며 2005년을 전후로 하는 아젠다 중에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일본이라는 글자를 한국어로 바꾸고 2005년을 2023년으로 바꾸고 읽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일본이 먼저 겪은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해양업 정책과 같이 그런 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문제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 전략이 없다.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이 일본 위기서는 곧 한국 위기 보고서이기도 하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자 독자 서평을 제가 맨 앞에다 실었습니다. 독자 서평은 우리 정필수 박사님, 그리고 이제 김웅서 전 키우스트 원장님, 그리고 김석구 전 마산청장님, 항만물류대 부회장님, 그리고 이제 제가 요코하마 국립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박영진 행정안전부 박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 권종호 회원님께서도 대표님께서 주셨고요. 또 국토교통부의 육정균 부의사관, 그다음에 전 주일대사관에 같이 근무했던 선양 과학기술관, 고문현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발표하는 이성철 변호사, 그리고 또 이제 박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장도 이렇게 독자 서평해 주셨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책 속에서 그 심훈의 필경을 발견한 것을 최대의 수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필경을 제가 아까 요약해서 실었고 다시 또 전문을 그 빈 페이지에다가 실었습니다. 이 필경은 이게 붓으로 어, 밭을 갈듯이 전기로 밭을 갈듯이 붓으로 마음을 갈다. 뭐 그런 이제 뜻이고 또 그래서 이제 시문 기념관에도 필경사라는 그런 그 집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필경이 단순하게 붓으로 마음을 갈다는 뜻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이게 언론인에 대한 정말로 언론인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지식인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시문의 대표작은 그날이 그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고 그다음에 시로서는 그 그날이 오면이라는 게 시문의 대표작입니다. 제가 시문의 대표 소설 대표작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끼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게 시문의 이 대표작인데요. 저는 물론 이것도 좋지만 시문의 대표작은 이 필경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필경이 주는 메시지는 말씀드린 대로 언론인의 사명, 단순하게 붓으로 마음을 갈다. 뭐 그런 뜻보다는 그런 뜻을 다 포함해서 정말로 언론인의 사명, 지식인의 역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를 썼을 때 시문이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1930년에. 그래, 자기를 반성하는 것, 자기의 경고를 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쓴 시가 이게 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속에 제가 역자 후기를 통해서 이제 정책 과제를 몇 개 발굴을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요. 각 분야의 정책 과제를 찾아 정책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저 바다 수영을 통해서 해양 사상을 국민에게 전파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4급 바다 수영을 해야 한다. 독도, 마라도, 가거도, 백령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동서남북 끝을 수영대 가자. 그리고 한일 해협 횡단 릴레이 수영을 하자. 한일 양국의 남녀노소가 참여해서 국교 수교 60주년 행사로도 적격이다. 제가 2014년에 일본에 있을 때 국교 수립 50주년 기념 행사로 이게 사실은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 메이저 언론에서도 좋다고 어, 하겠다고 했는데 어, 비용 때문에 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용은 신문사에서 자체 조달하면 될 텐데 왜 꼭 국가에서 대주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도 영토의 시작 운동을 전개하자. 독도에 가면은 대한민국 동쪽 땅끝 표지석이 있는데 독도는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대한민국의 시작 독도 표지석을 같이 설치를 하자. 그다음에 안전 문제를 정책의 중심에 투자. 그래서 안전관리 분야에 우수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인센티브를 주자. 감사 담당관 공무원에게는 이제 가점 제도를 주고 있는데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도 가점제를 주자. 그리고 또 이 책에도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그 인파가 폭주하는 그런 사고는 여기 보면은 예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상호 의존성 해석이라는 게 이 책 속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연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의존성 해석이란 말을 검색을 해봐도 거의 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해경 72정을 조속히 인양하고 순직 해경의 유해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1980년 1월 23일에 거진항 동북방 해상에서 해경 72정이 침몰해서 경찰관 9명하고 정경 8명이 죽었습니다. 2007년 4월 2일 날 해저 105m에서 72정을 발견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지만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 2023년에 일본 시레토쿠 반도에서 거의 이 60 해경 72정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의 선박이 침몰을 했어요. 그 한 달 만에 건졌습니다. 그게 이제 20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됐는데 그걸 그 한 달 만에 인양을 했어요. 그걸 인양하는 기술 그거는 뭐 우리나라 기술로도 충분합니다. 그 일본에서 그 인양했을 때 이게 포화 잠수 기술인데요. 이렇게 해서 히레토쿠 관광선을 이렇게 인양을 했습니다. 100m, 수심 100m입니다. 그 72정도 수심 103m예요. 그 100 규모도 거의 같아요. 이것도 이게 이렇게 그 포화 잠수하는 그런 도식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내 결단의 붓끝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 필경입니다. 이게 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그 교수 활동 해왔고요. 국토상생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 발간할 것이 디오셔닉 서클.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우리 김현종 포렉스컴 회장이 이걸 이제 번역을 해서 어제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6월 28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할 겁니다. 이거는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인데 이거는 굉장히 미묘한 그런 게 있어서 제 이제 지금 출판 단계인데 일본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번역을 하려면은 일본에서 이제 감수 파일을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 문제 때문에 독도 다케시마 용어 문제 때문에 조금 지금 시간이 걸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해왔던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의 영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방 영토형의 영공으로 한다. 저는 항상 그 책을 발간하고 할 때 이제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분들의 글 다 책 뒤에다 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책의 권위도 올라가고 또 이분들도 책에 실어주니까 또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현빈 대표님 아주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예, 그 책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또 그 본인의 그 생각도 많이 또 말씀해 주셔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또 이해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 토론으로 우리 강명호 일본의 팽마린 선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예. 김현빈 대표님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책 제목이 국가 전략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제목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었고요. 일본이 국가 전략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가 전략이 있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엔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엔화가 굉장히 싸서 이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도 하러 오고요. 예전보다 일본의 물가가 너무 싸서 지금 일본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난 한 2년간 일본이 엔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1달러당 150엔 정도 되는 굉장히 저환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역사적인 환율인데요.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지난 2년간 미국이 FRB가 기준 환율을 5%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유럽이든 한국이든 일본처럼 아직까지 0%대에 1%가 안 되는 환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전 세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을 샀거든요.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은데 외국인이라서 80% 정도의 집값의 대출을 한 5억 정도의 대출을 받으면서 받은 외국인으로 받은 대출 금리가 0.3%였습니다. 제가 0.3%로 받았으면 일본 사람들은 그보다 더 싼 금리로 아직도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싼 금리로 대출을 줘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고요. 근데 그렇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싸게 유지하면서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수입 에너지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세, LNG 수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세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전체 27기 중에 현재 원전이 10기밖에 운전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수입 에너지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원전을 다시 돌리자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체계적으로 자기들의 정책을 세워서 현재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일본을 공부하고 현재 일본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일본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투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세계 패러다임의 변화는 뚜렷해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서플라이 체인이 경색되면서 이제 컨테이너 운임이라든지 선박 운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운임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후티 반군이 홍해에 다니는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선박 운임이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변화는 첫 번째는 미국이 예전에 미국의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던 항행의 자유가 이제는 미국이 스스로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던 미국이 없어지면서 항행의 자유라는 정책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국 보호주의로 가면서 세계적인 무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자꾸 부상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앞으로는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본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일본의 전략은 뚜렷해 보입니다. 냉전 시대의 회기로 갔을 때 일본의 경우는 미국 편에 확실하게 붙는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김현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광구, 우리나라도 지금 동해 유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기름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7광구 같은 경우에도 2028년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약이 이제 정지가 되는 2028년도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것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려서 그 이후에 자체 조사를 취하겠다는 내용과 대만이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일본 구마모토에 건설하게 되면서 일본이 다시 한번 반도체 주도권을 한번 쥐어보겠다라는 전략. 그리고 현재 또 불거지고 있는 일본의 라인 있지 않습니까? 라인은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인데요. 요거는 한국의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요즘에 라인, 라인에서 이제 네이버의 지분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인의 데이터를 자기들이 가져와서 라인을 기반으로 AI를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일본 자체의 AI를 부흥시켜 보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태세를 잘 취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 1위국의 내용도 이제 중국에 많이 뺏긴 느낌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반도체도 요즘 좋지 않아 가지고 노조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렇게 냉전 시도를 회기로 가는 추세가 있을 때 아,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양 수산의 전략으로서 김현빈 대표님이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국가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략을 준비해야 될지 좀 가지고 계신 평소에 고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일본의 사정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네요. 어, 그러면 김현민 대표님은 나중에 좀 한꺼번에 모아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원수 부회장님 말씀 좀 하실까요? 아, 예. 우리 김현빈 부대표님 아주 애국심이 투철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가 전략이 없다는 이제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 요미우리의 책을 보고 검증을 하면서 또 오늘 현재에서 반추해보는 이제 그런 강의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전략이라고 그러면은 좀 현상보다는 에, 가치를 어디다가 정말 둘 거냐라고 하는 가장 절대절명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뭐로 둘 거냐 하는 부분이 좀, 그 우선순위가 검토가 좀 더 세심하게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역량인데, 그럼 우리가 역량이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강하냐. 그러다 보니까 가치의 측면은 이제 어디가 부족하니까 뭘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역량의 측면은 뭐가 부족하니까 어디를 충족하고 하는 것까지가 얘기가 됐을 때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전략하고 현상적으로 부딪히는 현상의 문제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일본에 관해서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세계화 시대에는 자기들이 부족한 거는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썼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일본의 국가 전략이 디소싱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자기가 핵심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거는 일본에 움켜쥐고 내주질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자기가 필요한 것 쪽인데 일본의 가치나 이제 이런 것 쪽이 그렇게 많이 이, 중요하지 않은 것 쪽은 과감하게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지켜야 될 해운 항로라든지 자원이라든지 하는 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디소싱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런 정책으로 확실하게 일본이 지금 변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가 전략이 없다는 거는 이제 요미우리의 정치부 기자 쪽에서 언론 쪽에서 한 각성을 촉구하는 쪽의 측면이고 적어도 국가라면 각성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가치와 역량 측면에서 뭐가 부족하니까 뭐를 확보하고 뭐가 강하니까 뭘 내주고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가치와 역량을 좀 확실하게 바이탈 휴가 뭐고 마이너 매니가 뭐냐 하는 관점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요, 두 분 말씀에 대해서 김현빈 대표님께서 코멘트 또 해주시겠습니다. 예, 두 분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가 공무원이었지만은 제가 대단한 정책가도 아니었고 대단한 전략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때요? 국가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 우리 바다 모임의 회원들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하는 분들이 모두가 다 아, 바다를 중시해야 되고 해양을 중시해야 되고 육지 중심적인 사고에서 바다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어, 뭐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속에서도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그 바다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그 해양계에서 해양 강국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걸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해양 강국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저 부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이고 해양 중심지인 것은 알지만은 부산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이나 해양이나 모든 그런 기관들이나 뭐 단체나 그런 것들이 다 부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 말하자면은 부산의 이기주의랄까, 뭐 지역주의랄까 그런 게 나타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나왔지만은 회사 법원 문제만 해도 부산이 고집을 하지 않으면은 회사 법원 바로 설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고집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야 그냥 회사 법원 설립하는 게 문제지 그걸 꼭 부산에 설립해야 되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좀 그 생각을 좀 외람되지만은 그런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항상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체적인 그 뭐 해운 산업을 강화를 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기본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정말로 국민이 해양 사상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헌법 전문에 해양에 대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헌법 전문에 해양이라는 것을 집어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게 제가 헌법 제3조 개정안, 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해양인들이 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을 김현빈이가 혼자서 떠드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해양인들이 모두 나서서 그것을 주창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국가 해양 전략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울릉도에 우리 김윤배 박사님 나오셨는데, 또 독도와 관련 또 돼서 일본하고는 뭐 항상 어, 또 이렇게 긴장 관계 또 생각하고 계실 텐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의 김윤배입니다. 말씀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도 우리 저 울릉도 부석섬 죽도가 있습니다. 지금 1인 섬인데 우리 죽도 주민하고 같이 독도에 다녀왔었는데 오늘 김현빈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울릉도 흑산도 등 지난 작년에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원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특별법을 한국섬진흥원이랄지 관계자들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보다는
주로 일본의 섬 정책이 저는 굉장히 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굉장히 친일보된 이 국경섬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뭐 백령도도 그렇고 이러한 외곽 국도 최외곽 국경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일본 사례를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예전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그 해양 역사인물이라는 부분을 선정을 했을 때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이순신 제독님도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유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그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국가에서 조선 시대 들어와 가지고 해양 정책이 굉장히 이렇게 약 그 육지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좀 그 뭐랄까 고려라든가 통일신라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이러한 해양 정책이 굉장히 빈약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까? 조선시대 또 내지는 반대로 그 무렵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섬나라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인 이 해양 정책을 펼쳤었는데 과거 조선 시대에 우리의 해양 정책하고 또 그때 당시 물론 이제 일본도 명치 유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은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어떤 해양 정책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예, 또, 먼저 제가 예, 말씀하시죠. 예. 아까 우리 그 신원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뭐 국가 차원의 각성 그다음에 이제 그 현상과 전략을 구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가 전략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검증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이라고 했지만은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이 국가 전략이 없어서 했겠습니까? 그건 이제 정말로 이 주마 가편 잘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달리도록 막 채찍질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역자 후기에도 이 그렇게 썼죠. 이제 주마가편 경제 대국 일본의 이제 자기 성찰이다. 이 책은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경섬에 대해서는 그 외곽섬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외곽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키노 도리시마 섬 하나가 40만 6천 킬로미터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습니다. 일본 영토 38만 평방킬로미터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외곽섬이 이게 이제 그런 섬들은 국유인데 센카쿠 섬이 저기에 그 사유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도쿄 대사관에 있을 때 그것을 아마 중국이 그것을 그 매입을 하려고 하고 그 일본 분도 그걸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국가가 국가가 그 저 섬을 개인으로부터 사서 중국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이제 그 국가가 살 그건 안 되니까 나중에 도쿄 도지사가 직접 그 센카쿠를 방문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센카쿠가 외국인들에게 반환이 되지 그저 팔리지 않도록 하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뭐 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일본에서 산도 이제 중국인에게 외국인에게 팔리지 않도록 그런 이제 법률적 제도도 이제 많이 갖추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우리 김윤배 그 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하여튼 일본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게 되었는가? 이거는 일본이 그 바다를 개척을 했기 때문이죠. 일본은 그 바다를 1800 태평양을 걷는 게 언제입니까? 1865년인가 일본 스스로 태평양을 건넙니다. 자기 운전해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넌 게 언제입니까? 1952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그 책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 직전에 이제 그 독도냐 다케시마냐 그런 용어 때문에 좀 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인쇄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 이제 일본이 걸쳐왔던 그 국경 외곽 섬에 대한 일본이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게 이제 서술이 기술이 돼 있고 법률적인 검토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도는 어떻게 할 건가 생각구 제도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연구들이 다 돼 있는 게 이제 국제법으로 원 영토와 아, 이, 그 일본의 해양 정책이 이 우리나라 일본이 그게 그 사카모토 료마가 메이지 유신의 그 숨은 주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카모토 료마가 그 선중 팔책을 제안을 합니다. 물론 사카모토 료마는 하급 무사였기 때문에 그 선중 팔책을 제안한 사람은 그 번에 이제 대신이 그 하게 되지만은 실제적인 선중 팔책의 제안자는 사카모토 료마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8개의 선중 팔책 선 중에서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일본의 개국, 일본의 근대화, 일본의 체제 개편을 위한 8가지 방책 그게 선중 팔책이거든요. 그 속에 보면은 해군을 육성할 것 그게 나옵니다. 선중 8번째 8가지 중에 하나가 그만큼 그 바다를 중시했다는 거고 또 사카모토 료마가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게 했던 것, 그 근원이 됐던 힘, 그다음에 사스마하고 초슈하고 그 연합을 맺게 했던 그런 힘들, 그 속에 보면은 이 사카모토 료마가 해원대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죠. 반군사 조직, 반상업 통상 조직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정확한 성격 모르겠지만은 일본 종합상사의 시초라고 하는 그런 그 회원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일본의 선각자들이 이제 바다를 중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성장을 했겠죠. 저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어, 대표님, 저도 하나 좀 질문하면요. 제가 그 일본에 가서 한 3년 전에 그 좀 뭐랄까 좀 지식인들 좀 만나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 걱정이 옛날 자기들 젊을 때 뭐 60년대, 70년대하고 달리 일본 젊은 사람들이 진취성이 떨어진다. 외국에 나가는 걸 좀 싫어하고 국내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진취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많이 이제 진출 그 하는 걸 장려하고 또 우리 국민들 그걸 좋아하는데 그런 이제 그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지 또는 이제 그 통계상으로도 뭐 일본이 뭐 좀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이 좀 그 좀 뭐랄까 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제 그런 것은 아마 이 책에 언급이 되지 한 것 같지도 않고 아마 오히려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외국을 이제 유학생 정책 그렇게 해서 유학생 정책을 뭐 30만 명 유학생 수용 정책 그렇게 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유학생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해서 아까 도쿄 대학 사례도 설명했지만은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고 그냥 국내에만 머물러 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다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진취성이 없다. 그리고 한국보다는 진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최근에 그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저께 그 US 여자 오픈에서 일본의 사소 유카가 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온 얘기가 참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미국을 주름 잡았는데 이 세대 교체가 실패하고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좀 그 국내에서 여건이 좋으니까 외국 진출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 여자 골프한테 뒤지고 있다. 그래 당장 봐도 지금 여자 골프 쪽 보면은 일본 여자 선수들이 많이 그 상위권에 등장을 합니다. 꼭 그 US 여자 오픈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 하면은 힘이 들면은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먹고 살만 하면은 그게 안주를 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간이 그 10시인데요.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전영우 교수님 저 계시나요? 전 교수님? 전영우 교수님 계세요? 전 교수님, 예, 예. 예, 정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좀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사실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했는데, 기회를 주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현빈 대표님께서 이제 이 책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 주셨고요. 이것은 상당히 국가 공무원이나 또는 정치인에게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하셨듯이 큰 울림이 될 뿐 아니라 우리 학자들도 상당히 이거 좀 이 책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물론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하셨지만 우리 이제 일반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국가 전략이나 정책을 항상 보면 뭐 사실은 없다고도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은 국가의 이제 전략이 다른 것들을 이제 법 제도화해서 뭐 뭔가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이런 계획들이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책에서도 또 김유미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예, 이 현재의 그 이제 정치 풍토가 이제 포용력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너무나 내 편과 너 편을 가르는 바람에 국가의 정책이 일관성이 좀 없어지는 거죠. 5년마다 국가 전략이 너무 지나치게 바뀐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 국가 이제 정치 시스템 5년 단임제 시스템으로 인한 이런 고질적인 또 병폐도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편 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나의 일당이 쭉 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죠. 물론 지나치게 오랫동안 하게 됨으로써 어,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5년 단임제라는 이런 정치 시스템으로는 그다음 단점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 좋은 책이 많은 공동가 그리고 정치인들을 읽어서 참고하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권호인 대표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국가라는 주제가 큰 담론인데 해운 해양인으로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답이 안 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그 계속해서 개방한 건 아니고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국가를 개방하게 됐고 또 한국도 조선 내내 그 국가를 세국으로 했으니까 똑같은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변화된 일본이 앞서가게 됐고 한국은 뒤처지게 된 그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제가 느끼는 소회는 일본인들이 참 호들갑스럽다. 특히나 그 국가에 관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 반증이 아까 일본인들이 그 해외에 주재원을 보내면은 거의 대부분 단신 부임을 합니다. 그래도 또 가정이 있는데 부부가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입니다. 한국은 단신 부임을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국가가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 내부에 가면은 산업 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날 정도로 특히나 해운 쪽에 오면은 그 산업 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자기네들이 국가 전략이 없다라고 그 얘기하는 이면에는 굉장히 탄탄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들이 한번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폭넓은 주제를 갖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국가 전략이 없다고 일본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일본에게 배워야 될 부분은 또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해운 조선 물류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국가 전략이 그 없다는 주제를 통해서 김연빈 대표님께서 일본을 많이 또 소개하셨고 우리도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시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김연빈 대표님께 박수 보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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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미래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반갑고 김석훈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